건설사가 좀 과하게 영업하지 않고 담백하게 얘기하는 건설사가 결국에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성공적으로 완공되기까지 그 과정에 집중하는 건설사에 조금 더 집중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떻게 신의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어필하는 건설사가 브랜드를 떠나서 저는 가장 믿음직한 건설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신뢰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저희랑 붙고 있는 저 건설사보다는 저희 무조건 싸게 드립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건설사가 있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경계해야 될 건설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도 실적을 앞서서 설명드린 거에서 들으셨겠지만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고 동시에 부도되는 건설사, 도산되는 건설사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4년에만 언론상에 보도된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거의 30곳이 넘는 건설사가 부도가 처리가 되었는데요. 이미 좀 기억이 희미하실 수도 있지만 태영건설 사례가 있었고 또 연초에는 신동아건설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이랬던 것처럼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는 이미 저희가 적자를 기록했다. 그럼 내가 이자 낼 돈도 없어. 이러면서 이제 부도 처리가 되는 경우도 많고 더 문제인 거는 2023년도와 2024년도 또 2개년도는 부동산 시황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주가 없다 보니까 수주가 없다는 얘기는 이거 내년에도 실적 좋아질 일이 없다 이런 거랑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용평가하는 회사에서도 혹은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도 이거 회사가 좋아질 리가 없는데 얘네들한테도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슈가 있어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전성 하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증권사 보고서보다도 신용평가의 보고서가 훨씬 더 적확한 내용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증권사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산업의 미래, 성장성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춘다면 신용평가 보고서는 말 그대로 이 회사가 부도가 나는지, 내 돈 못 갚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파헤치기 때문에 내가 안정적인 측면, 재무적인 측면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두고 싶다. 그러면 신용평가 등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에 대한 평가사들의 코멘트가 무엇인지를 보시는 것이 조금 더 맞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3개의 대형 신용평가 기관이 있는데요.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그리고 나이스 신용평가가 있습니다. 저희 뭐 개인 거래에서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인데 그 3개 회사의 사이트에서도 저희가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22년도 그 레고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한번 자금 시장에 크게 경색이 왔었고 그때부터 이런 구조조정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도산 가능성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크게 불거졌습니다. 그게 이제 PF 우발 부채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진행이 많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로 정부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게 노력을 좀 했었고요. 어떻게 질서 있는 정리를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프로젝트들이 질서 있는 구조조정의 끝 무렵에서 실제로 정리가 되고 있는 수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자면 어디까지가 공포, 어디까지가 진짜 위험 이걸 모르는 단계가 제일 심각한 단계고요. 근데 이게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이 프로젝트는 회생 가능성이 있어, 이 프로젝트는 회생 가능성이 없어 그 구분이 가능해지고 실제로 처분까지 이어진다면 이거는 저는 리스크 상해성을 본다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구간이라고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밸류에이션이 가능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예 없앨지 청산을 할지 아니면 끌고 갈지에 대한 판단이 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좋은 구조조정의 끝 무렵에 와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청산되는 사이트의 경우에서는 이미 이 사이트는 누적된 금융 비용이 너무나도 높아서 토지대를 내기 위한 돈마저 너무나도 큰 비용이어서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얼마나 고급진 아파트를 짓는다 해도 그 사이트 특성상 뭐 시세를 평당 얼마 이상은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이건 이미 적자 사업장으로 판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건설 공사 시작하기도 전에 일단 토지를 처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이트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사의 경영관리 능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업력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주택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랑일 때가 있고 불황일 때가 있고 최근에 이런 리스크를 말하지만 뭐 예전에 리먼 사태도 있었고 저희도 저축은행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주택 시장은 크게 흔들렸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얼마나 이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서 수주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부채 관리를 했는지가 결국에는 업력을 통해서 저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황을 읽고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봐서 업력의 긴 건설사는 어느 정도 저희가 리스펙을 해야 된다.
라고 이 부분에서 좀 설명드리는 바가 있고, 또 무엇보다 또 중요한 기준은, 이거는 신용평가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단독 건설사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이제 그룹 계열사들의 지원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도 사실은 조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부도라는 것이 결국엔 돈을 빌릴 곳이 없어서 재무적으로 너무 취약해져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룹 계열사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크게 재무적 능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룹 계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이런 구조 조정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올해도 가장 중요한 변수는 원가율에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까지 수익성이 너무 안 좋았던 원인이 결국에는 이 높아진 공사 원가율을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핵심이었는데, 역시나 올해도 실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원가율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수익 프로젝트가 종결이 되었냐, 종결이 돼서 이 회사가 원가율이 정상화되었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실적 전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저수익 프로젝트가 원만하게 종결되는 것이 아마 건설사들의 실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비사업 물량이 전체적으로 조금 위축이 되거나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요즘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조금 수주풀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수주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뭔가 수주 물량이 나올 것이 줄어든다라는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내가 수주를 못하니까 좀 아쉽다, 이 부분 실적이 좀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건설사가 사실은 정비 사업만 수주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요즘에도 여러 번 회자되고 있지만 플랜트, 원전 이런 부분도 저희는 수주를 하고 있고, 일반 건축들 그리고 공장 건물들 이런 부분들도 수주를 하고 있고, 또 토목 SOC 분야도 저희는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건설사들은 정비 사업 대신에 혹은 새로운 해외 수주라던가 신사업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에서 수주를 받아오기 위해서 좀 다변화된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 수주 부분이 최근에 조금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결국에는 건설사들은 저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주식은 성장성에 늘 반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성이 높은, 미래의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편이 있고, 해외 수주는 그런 측면에서 건설사들의 주가를 움직이는 좀 키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해외 수주 시장이 워낙 국내 대비 크기 때문에 최근에 해외에서는 주목받고 있는 게 원전 시장과 SMR 같은 좀 새로운 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의 기회를 많이 포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채권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SMR 관련해서 트럼프 취임 이후에 프로젝트들이 많이 추진이 빨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건설사들이 올해는 좀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회사들도 실제로 그 부분에 상당히 좀 중점을 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밸류업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건설업은 대표적인 저 PBR, 저 ROE 종목으로서 밸류업 지수에도 포함이 안 된 유일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업력은 오래되었지만 달라진 건 없었고, 늘 하던 일에만 좀 고착화되어 있어서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은 섹터로 오명을 좀 받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자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수주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 또 신사업을 진출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그 기업이 기업가 정신으로서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경영자의 그런 마인드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건축 주택 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안정적인 사업으로서 고착화되고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안주하게 된다면은 더 이상의 혁신도 없고 발전도 없을 수 있는데요. 기업 전체적으로 또 정비 사업이나 좀 안정적인 수익원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외 수주를 통해서 뭔가 기술력을 입증을 받고, 아니면 해외 수주에서도 내 공사 능력을 입증받을 수 있다, 이런 기업가 정신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또 그런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설사를 고르냐, 사실은 브랜드가 여러모로 좀 영향을 많이 끼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브랜드보다도 이 회사가 얼마나 좀 괜찮은 업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지, 좀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아니었는지,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정비사업,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수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도 개괄적으로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 두느냐, 나는
어떤 특화 설계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 아니면 층간소음이나 이런 실생활 만족도에 집중을 하는지, 아니면 조경에 신경을 쓰는지, 아니면 커뮤니티에 신경을 쓰는지, 이렇게 회사가 밀고 있는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의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충분히 스터디를 통해서 파악을 해보시고, 우리 조합원들은 어느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신다면은 니즈가 맞는 건설사를 선택하는 데 보다 수월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로는 지역마다, 정비사업마다 건설사들도 약간 전략적으로 취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지역에는 한 번도 진출한 적이 없어. 근데 나 진출하고 싶어 해. 이런 부분에서는 꽤나 랜드마크로서의 성격이 또 있기 때문에 회사가 좀 신경을 쓰고 수주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부분도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혹은 이제 건설사를 선택하실 때 결국에는 다 계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좀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한다? 그러면은 이 회사 지금 혹시 수주가 너무 없나? 먹을 거리가 없어서 좀 과하게 들어오고 있나? 이런 부분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재무적인 안정성이라던가 혹은 빠른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서 계약금이라도 빨리 받으려고 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분석 역시도 같이 갖추어서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PF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 프로젝트 저희는 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시공사가 준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담보로 여러 가지 사업을 일으키고 있고, 결국에는 내가 이 부동산을 매각해서 번 돈으로 이자를 갚고 뭐 채무를 갚고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돌아가는 건데, 건축물 자체가 완공이 되지 않으면 이 모든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지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건축물만큼은 준공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공사가 이 사이트를 끝까지 준공 책임을 짓는다라는 것이 그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1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근데 그 시공사가 중간에 준공을 하지 못하고 부도가 나버린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자체가 상당히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건설사 역시도 중간에 자기가 공사 원가를 투입했던 거기 때문에 자기의 권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상당히 복잡한 이 법리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부도가 날 것 같은 건설사가 있다. 그런 건설사가 시공을 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신탁사들이 그런 리스크를 좀 감수하기 위해서 뭐 관리형 신탁에서 책임 준공 신탁 이런 것들도 많이 했던 것도 결국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일어났던 상품들이었는데, 어쨌든 내가 시공했던 집의 중간에 부도가 난다면은 나는 목적물을 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 그런 리스크를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건설사가 좀 과하게 영업하지 않고 담백하게 얘기하는 건설사가 결국에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결국 중요한 거는 계약서 상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계약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공되기까지 그 과정에 집중하는 건설사에 조금 더 집중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의 계약이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뭐 불편사항이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 감리가 진행이 된다. 만약에 공사비가 인상이 될 요건들이 생기거나 중간에 뭐 불필요한 이벤트, 아니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협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떻게 신의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어필하는 건설사가 브랜드를 떠나서 저는 가장 믿음직한 건설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영업하는 건설사가 있다면 가장 신뢰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저희랑 붙고 있는 저 건설사보다는 저희 무조건 싸게 드립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건설사가 있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경계해야 될 건설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